그래서 폴란드에서는 153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웬만 100% 임금을 조금씩은 받았대요. 근데 1600년이 되면은 50%는 못 받아. 이제 50%가 강제 노동이 되고, 헝가리는 1514년부터는 일주일에 1일은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야 됐어요. 영주들을 위해서. 그런데 1550년이 되면 일주일에 이틀을 무임금 노동, 그 다음에 1600이 되면 일주일에 사흘을 무임금 노동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농노라는 게 뭐냐면 인구의 90%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동유럽은 경제 발전을 못하고 왜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해필이면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막 제임스 와튼 같은 사람들 스팀 엔진도 만들어내고 철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일들이, 귀족도 아닌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교육받은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앉아갖고 그 기회가 오니까는 그걸 만들어내면서 산업혁명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거듭 말씀드렸지만 포용적 제도는 단어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착하게 굴어서 포용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합의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역사가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끊임없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끊임없는 충돌이었죠. 누가 포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맨날 억압하고 저항하고 이러는 역사였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이게 이상하게 잘 흘러가면은 굉장히 포용적인 제도가 나오는 거고, 잘못되면 북한 같은 착취적인 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권력에 저항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를 나한테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충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제도를 나한테 유리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게 들어야 돼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 책 앞에 있는 사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어느 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부한테 시위하는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밑에 적어놓으면 인류 역사상 이런 광경이 나올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 나오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 극소수의 국가뿐. 왜? 누가 감히 가서 시위를 합니까? 정부한테 가갖고 왕한테 가서 죽으려고. 그렇죠?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뭐가 있으면은 시위를 해요. 왜? 시위를 하면 어떤 때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이미 무지하게 포용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권력과 권위에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유리하게끔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포용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영국하고 이제 비교해서 1588년에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스페인은 필립 2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앙리 3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나라가 다 의회가 있었어요. 원래부터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의회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파르라멘트라고 그러고, 스페인은 코르테스라고 불렀고, 프랑스는 에따 제네랄, 그러니까 에스테이트 제네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다 의회가 있었어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루이 16세가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자기 할아버지 루이 14세까지는 마음대로 걷고 다 했는데, 점점 돈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그랬더니 그럼 의회 소집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그래서 의회를 소집하다 보니까 그 의회가 세지니까 결국 나중에 혁명까지 일어나 버리는 건데 영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영국도 왕이 돈이 떨어지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의회 소집해.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가 마그나 카르타 몇 년? 몇 년지? 1100. 하여튼 마그나 카르타도 이미 뭐예요? 존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세금을 거두려고 했더니 영주들이 뭐라 그래? 귀족들이 야 그럼 우리 허락받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허락받고 할게. 그게 그 의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근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자 보세요. 1588년 현재 파르라멘트 코테스 에스테이츠였는데 원래 영국의 의회는 존 때문에 그 마그나 카르타 때부터 시작해서 의회가 조세권이 있어요. 조세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전통이 있어. 권한이 있어. 스페인의 코르테스도 있었대요. 실제로 원래 개입을 하는 걸 왕이 세금을 마음대로 못 걷게 하고 의회랑 의논을 해서 하도록끔 그래서 코르테스를 만들어 놨던 거고. 그런데 프랑스 거는 프랑스의 에따제네랄은 없었어요. 조세권이. 나중에 급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루이 14세 16세가 빨리 모아갖고 야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제 가서 애거를 하다가 이제 일이 사단이 난 거지만은 근데 이 둘은 있었잖아요. 조세권이. 그런데 여기는 의회가 필요 없어요. 왜? 하도 돈을 벌어오는데 신대륙에서 금은 보화를 다 끌어오고 앉아있는데 무슨 세금 안 걷어도 돼. 거둘 필요도 없어. 의회 아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조달하는데 넘치군 부가 넘치는데 영국은 그게 안 돼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국 왕은 계속해서 의회랑 상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왕 혼자 못하고 말이 왕권제도고 무슨 전제군주가 다 의회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파 만들어 당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간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신대륙이 열렸을 때 아까도 스페인은 뭐예요? 왕실이 모든 교육을 독점해버려요. 자기네가 혼자 다 자기네 돈으로 다 착취해서 자기네 돈으로 실어 날라서 자기네가 다 쓰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왕실을 위해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 전체가 제국 전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프랑스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루이 16세, 14세 이런 데까지는 그게 됐던 거고 영국이 안 돼요. 영국의 왕이 아무리 엘리자베스가 강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의회 협조가 절실해 지는 거고 그러고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때 나오는 게 뭡니까? 해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적들이. 그러니까 서 월터 랄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해적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해적이 많어. 저쪽은 해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국 해적이 맨날 스페인하고 프랑스 가서 약탈하는 게 일이에요. 왜냐면 걔네들 맨날 금은 보아 싣고서 오니까 근데 그게 나라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따로 사유재산제를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야. 언트러프너들이야. 그러니까 이 언트러프너들이 신대륙하고 일어나는 것도 다 언트러프너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담배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오고 어쩌고 차를 중국에서 재배해서 그걸 어디다 팔고 그런 거를 개인 이런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다. 수많은 개개인들이 사유재산을 갖고 자기 능력껏 장사를 하고 약탈도 하고 피해가기도 스페인 함대 피해 다니고 이러면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래갖고 나가갖고 자기 동네 가서 나 국회의원으로 나갈래 해서 국회의원 나가갖고 가면 파르라멘트에 가갖고 내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럼 지역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되게 이게 갑자기 전제군주였었던 데에서 한 나라에서는 순식간에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왕 혼자 다 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계층들이 영국에는 무지막지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전이 일어나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잉글랜드 내전이 1642년에서 1651년 사이에 일어나서 찰스 1세하고 왕당파 사이, 의회 사이에서, 이것도 뭐냐면 찰스 1세가 세금 좀 걷자. 그래서 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거 해산하겠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싸움이 왕당파하고 의회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1649년에 결국은 또 3차 내전, 그러니까 내전이 종식이 되는 게 뭐냐면 올리버 크롬웰이, 청교도 올리버 크롬웰이 결국은 군대를 일으켜서 왕당파의 군대를, 왜냐면 그러니까 왕당파 의회는 개신교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도를 해갖고 결국은 왕당파하고 싸워서 찰스 1세 왕을 잡아서 왕을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처형을 해요. 그냥 왕을 뭐 옛날에도 암살시키고 하는 건 많지만 이거는 뭐예요? 찰스 1세를 처형시킨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의회에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재판을 다 해갖고 왕을 처형을 한 거.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합법적으로. 그러면서 올리버 크롬웰이 그러면서 커먼웰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올리버 크롬웰이 물리치고 크롬웰이 53년에 의회를 해산하고 호국경으로 아예 독재를 시작을 했다가 1660년에 크롬웰이 죽고 나니까 청교도들이 너무나 무섭게 통치를 했거든. 모두 못하고 맨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 살아보고는 야 왕당파가 낫다. 왕은 그래도 우리 술도 마시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재밌게 살게 해주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못하겠다 그래갖고 다시 왕정복과가 일어나서 찰스 1세의 아들이 찰스 2세가 즉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정복과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의회의 힘은 굉장히 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계층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유재산도 생기고 그게 다 생겨갖고 그 사람들이 의회를 뽑아갖고 자기 의사를 의회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이 체제가 이미 성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찰스 2세가 즉위를 하고 1685년에 그 아들이었던 제임스 2세가 즉위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아주 황당한 아저씨인데 뭐냐면 카톨릭이었어. 그래서 카톨릭으로 나라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의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회가 제임스 2세의 딸 메리가 어디로 시집을 갔냐면은 네덜란드 오렌지공한테 시집을 갔어요. 윌리엄 오브 오렌지공 윌리엄한테 시집을 간 거야. 그래서 의회가 메리하고 메리 남편을 불러 그 사람도 협상을 해서 아버지 쫓아내고 딸하고 사위가 당신들이 왕 좀 하시오. 그 대신 개신교로 가야 되는 거고 등등등등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갖고 1688년에 윌리엄 공이 네덜란드 군대하고 의회파 군대하고를 이끌고 와서 상륙을 해서 제임스 2세는 거의 저항도 안 하고 그냥 프랑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1689년에 윌리엄 앤 메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버지니아에 윌리엄 앤 메리 칼레지가 있잖아요. 윌리엄 앤 메리가 이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왕위에 오른데 남편은 네덜란드 사람, 부인은 제임스 2세 딸. 그래서 나오는데 이때에 진짜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제임스 2세가 도망을 쳐버려서 그게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라는 게 명예혁명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글로리어스하다라는 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게 명예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자, 왕은 시켜주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군주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라는 Bill of Rights 권리장전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왕은 명예직이야. 이때부터 입헌군주제, 완전히 내각이 수상이 다 하는 그 영국의 전통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왕은 그냥 뒤로 물러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찰스, 그 전에 엘리자베스 2세 같이 그냥 뒤로 물러 앉아 있고 실제 하는 거 뭐 처칠이고 뭐 누구 뭐 블레어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그 전통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의회가 모든 거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끊임없이 반영이 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고 나니까 1694년에 영국은행의 Bank of England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중앙은행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데, 물론 그 전에 베네치아도 그런 걸 했었고 그렇지만 가장 역사상 중요한 그 중앙은행 만들어진 게 영국은행입니다. 그래서 저 영국은행은 뭐냐면은 담보만 있으면 누구나 나라로부터 돈을 꿔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전에는 어디 가서 꿔야줄지 모르는데 나라가 그냥 돈을 꿔줘요. 그러니까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 사람들. 근데 그게 왕이 혼자서 약탈적 권력을 못하죠.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지네끼리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렇게 장사해보고 저거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영국은행까지 만들어내면서 경제가 대영 제국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대영 제국은 왕 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내각 밑에서 일어나죠. 파르라멘트 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한 번만 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거. 아까 그 포용적이라는 단어도 헷갈리시면 안 된다. 좋은 의도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각자의 이기심밖에 없는데도 해필이면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다음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포용적 국가라고 해서 약한 국가면 안 됩니다. 정부가 강해야 돼요. 왜? 정부가 강해야지 법치가 되지. 그렇죠? 사법권 같은 게 꽉 나라가 잡고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계약을 했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그거를 재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세금을 걷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돌아가려면 세금을 걷어서 도로 만들고 뭐 홍수 조절하고 무슨 뭐 온갖 거를 해야 됩니다. 그건 나라가 강해야 돼요, 국가가. 그러니까 포용적이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민주적이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강한 사람이 나와서 해야지 정부가 결단력 있고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포용적이면서도 강한 국가, 효율적인 국가가 그게 대영제국의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물품세를 도입을 해요. 처음으로. 물품세라는 걸.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물품세들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690년에 물품세 징수 관료 숫자가 1211명이었는데 100년 조금 안 돼서는 4,800명으로 되면 얼마나 나라가 철저하게 각 장사하는 사람마다 다 전국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물품세를 정확하게 징수를 해서 그걸 다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거고 그걸 올바로 쓰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인 국가이지만 강한 정부, 그게 또 돼야 돼요.